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냈다. 삼성전자 5G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날아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이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신 본고장인 이 미국에서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인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잭팟을 터뜨리며 글로벌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결국 초격차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세대 통신장비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일군 반도체 사업에 버금가는 성과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이 4대 미래성장 사업에도 청신호가 결국 켜질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18년이죠. 8월 180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 5G를 인공지능, 즉 AI와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4대 미래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었죠. 이 부회장은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 단말, 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이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해서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이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5G 통신 장비 사업의 혁신을 강조한 바도 있죠.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해낸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게 소부장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조차도 삼성전자의 5G 기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KDDI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혁신을 통한 이 5G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사업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9년 기준 삼성전자의 5G 기지국 시장 점유율은 16.6%로 경쟁사인 이 중국의 화웨이 32.6%와 에릭슨 24.5% 그리고 노키아 18.3%에 뒤처져 있었죠.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며 5G 기술을 선도하는 이 모습에 비해서는 분명 다소 이 점유율 부분에서는 부족한 성적이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기술적 성과와 이 신뢰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첨단 통신 장비 사업이 이 부회장 시대의 첫 번째 플래그십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뎀 칩을 비롯해 5G 핵심 주요 부품들은 다운로드 속도가 이미 우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화 솔루션의 경우 가입자 수용 용량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5G 통신 장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2019년 12월 캐나다 비디오트론을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신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5G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약 297조 원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으며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버라이즌은 이 중에서도 1위 사업자로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버라이즌의 연간 투자 규모는 국내 통신업계 전체의 3배 규모로 알려져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이 사업을 따는 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결국 이런 버라이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영토를 또 빠르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삼성은 초고주파 그리고 저주파 가상화 랜 솔루션 기술 분야를 개척해 왔으면서 또 칩셋부터 단말, 네트워크 장비까지 토탈 5G 솔루션을 제공하는 5G 선도 업체가 되었으며
삼성 측에서는 이 5G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대하는데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란 것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실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번 대규모 수주가 성공한 것은 이 부회장이 직접 발로 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만의 이 글로벌 네트워킹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신장비 사업은 아시겠지만 계약 규모가 이번처럼 워낙 크기도 하고 대부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약속이 사업의 성패를 분명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따져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즉 ICT 업계 리더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것이 이번에 빛을 발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와 직접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또 이번 계약을 앞두고도 이 베스트베리 CEO와 여러 차례 화상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수주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삼성전자를 또 비롯한 삼성 여러 계열사들이 예정대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 구직자들의 숨통을 틔웠기 때문인데요.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삼성 계열사들은 7일 채용 홈페이지인 삼성커리어스의 2020년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들 계열사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10월부터 11월 중 이 직무 적성 검사 GSAT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어 11월 면접을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은 그동안 몇 개 학교에서 진행했던 이 GSAT를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공채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고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이 GSAT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친 경험도 있죠. 또 앞으로도 직무적성 검사를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석 대표 성경리의 겸한 협상 재개 가능성에도 영향 제한적 원칙 지배적 일본 통세 대표 한국보단 일본과 협상 겨냥한 듯 미국이 방위비 협상 대표를 새로 임명하면서 장기간 표착 상태에 놓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새 대표 임명으로 지난 3월 이후 공전을 거듭한 한미 간 협상이 새 동력을 얻은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주일 미국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주 아프가니스탄 부차석 대사 등을 지낸 도나 웰턴을 새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발표했다. 웰턴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는 각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는 일본 삿포로와 나고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13년 6월부터 2년여 가는 주일 미국 대사관 정무 담당 공사참사관으로 일한 일본통으로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외교가에서는 그의 협상 대표 임명이 한국보다는 올해 가을 시작될 일본과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실 한미 간에는 실무 협상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과 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3월 말 협상단 차원에서 13%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성역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50% 안팎의 인상률을 고집하다 몇 년에 걸쳐 50%를 올리는 등의 다소 누그러진 안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은 지난 3월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13% 인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4일 방위비 협상이 난항인 것은 양국 간 입장 차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대표의 변화가 협상에 특별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상한다면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새 대표의 임명을 계기로 한미 수석대표가 상견례를 겸해 소통할 가능성은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선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대면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월턴 대표가 그간의 한국과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일본과의 협상에 대비하는 데 한두 달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당장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조만간 시작될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비 협상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애초 한국과의 협상에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일본 등 추후 이어질 협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미국이 좋은 선례 타깃을 일본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며 협상을 진행한다면 한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미국이 새 협상 대표 임명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방위비가 적다는 이유로 주동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수개월째 한미 간접점을 찾지 못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가 교체되면서 협상 재개로 분위기가 바뀔지 5일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제임스 드하트 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의 후임자로 도나 웰턴 신임 대표를 임명했다. 웰턴 대표는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미국이 주둔하는 각국과 방위비 협상을 진행한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 카불 부차서 대사로 재임한 그는 일본 전문가다. 웰턴 대표는 학부 과정으로 예대에서 일본 어문학을 전공했고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학과 고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일본어뿐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 문화에 특기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올해 가을쯤 시작될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 대표를 교체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그 시기에 맞물려 한미 간 협상도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우리 한미보다는 미일 협상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팀은 지난 3월 10차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첫해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에서 8%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이후 미국은 50% 인상에 가까운 총액 13억 달러와 유효기간 1년을 제한했으니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한 뒤 협상은 수달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본격적인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협상 재개에 탄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